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이기현 대표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새백년 포럼 이기현 대표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위세가 여전하지만 백신 접종이 속도를 높이면서 그래도 멀지 않은 시기에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새백년 포럼의 두 번째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창궐은 선진국의 민낯과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낱낱이 드러내었지만 동시에 3T 우리 안에 서서히 자라고 있던 민주적 시민성과 수평적 개인주의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감염병을 확산을 막는 데 성공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식의 토대 위에 3T로 잘 알려진 방역 시스템이 K-방역의 성공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테스트, 트레이스, 트리트. 연결되는 방역 시스템은 철저히 첨단 정보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첨단 정보기술 인프라와 함께 시민들의 정보기술 활용 능력도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에서도 정보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급격히 성장하는 비대면 산업과 이에 적응하기 어려운 기존 골목 상권 간의 격차가 커져가면서 잘 나가는 곳은 더 잘 나가고 힘든 곳은 더 힘들어지는 K자형 회복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지역 주도형 뉴딜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국가 발전의 축을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담고 단기적으로는 지역 경제 회복,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을 한 단계 높이는 것입니다. 1차 포럼에 이어 오늘 우리는 디지털 뉴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DNA로 꼽히는 데이터, 네트워크, AI를 핵심 요소로 하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추세에 대응하여 강원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과제들을 소개합니다. 이미 한국판 뉴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강원도의 정밀치료 플랫폼에 대한 발제와 토론에 더하여 그간 산업시대 수력 에너지와 상수원 공급의 역할을 다해온 소양댐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소개, 그리고 스마트팜을 경영하는 청년 사업가의 사례도 소개합니다. 발제와 토론에 이어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것입니다. 오늘 논의되는 내용을 포함 회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실천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여 데이터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춘천의 새로운 100년을 희망으로 열어갈 것입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 춘천, 서람, 화천, 양박 국회의원이신 허영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허영 의원님께서는 현재 국회에서 활동 중이시고 춘천 국가호수 정원도시 수역 클러스터 단지 조성, GTX 비노선 연장 등 주요 지역 사업의 추진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계십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허영 의원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획한 대로 이렇게 우리 새백년 포럼이 전문가 여러분들과 또
열정을 가득 담은 우리 시민들과 함께 차곡차곡 춘천의 미래와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어김없이 이렇게 치러나가는 모습에 너무나도 뿌듯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기획재정부 1차관하고 또 청와대 경제수석하고 등등 해서 미래전환 K 뉴딜 위원회라고 이게 이제 비상설위원회에서 상설위원회로 격상이 되어서 당정청 협의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사회 안정망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이것을 지역 균형 뉴딜 차원에서 지역 주도형으로 추진해 나갔다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한 당정청 협의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4기가 이제 출범을 했고 저는 거기에서 지역 균형 뉴딜 분과의 간사로 선임이 되어서 연이어서 일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한국판 뉴딜의 를 지역에서 어떻게 잘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당정청 협의를 거쳐 나가면서 이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야 될 텐데요.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 작년에는 이게 뭐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개념이 잘 세워지지도 않았고 이게 모든 정책과 이런 것들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 예산은 그 전년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은 그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재편을 해서 한국판 뉴딜 사업에 억지로 이렇게 끼워넣는 개념이었죠. 근데 이제 내년서부터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새로운 개념에 그리고 한국판 뉴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의 아주 그 핵심 본질적인 요소를 담은 정책들이 올해 예산 그 편성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온전하게 이렇게 담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새벽녘 포럼을 통해서 많은 전문가들 분께서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 제안해 주시고 또 발제해 주시는 내용들을 제가 잘 담아서 차기 년도에 예산에 반영이 되고 또 우리 한국판 뉴딜 당정청 협의체에 반영이 되어서 최대한 우리의 제안들이 사장되지 않고 빛을 발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들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말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디지털 뉴딜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조발제입니다. 첫 번째 기조발제 주제는 더 좋은 비전 송호철 상무님의 디지털 뉴딜 현재와 미래입니다. 송호철 상무님께서는 현재 대통령님의 G7 해외 순방 일정으로 함께하지 못하시고 부득이하게 금일 포럼에는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아쉽지만 송호철 상무님의 발표 내용은 이기원 대표님께서 대신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우리 지역 일을 주로 굉장히 관심 있게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제 소속이 데이터 과학 융합 스쿨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제가 1996년부터 그 소위 웹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해서 사이버 교육을 처음 도입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제 수업이 500명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명이 들 수 있는 것은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소위 우리 컨텐츠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플랫폼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일을 이미 우리 춘천이 20년 벌써 20년이 넘었죠. 1997년, 98년 그 당시 백예섭 시장님께서 당시 이제 전략 산업을 키우겠다고 기초 지자체에서 당시에 전략 산업을 키우겠다고 나선 데는 춘천이 유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춘천이 두 가지 꿈을 갖고 있었죠. 바이오 산업 키우겠다는 거, 그다음에 IT 키우겠다는 거. 그게 지금 꽃을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들어보실 거고, 그 중에 하나 이 우리 강촌 캠퍼스에 와 있는 더존 비지온의 이 얘기를 조금, 더존 비지온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주로 대한민국 기업 데이터들을 거의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00만 개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그 회계 데이터들 다 모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 해도 우리 학생들을 많이 그쪽으로 취업을 시키고 싶어서 이제 뭐 송상무한테 이제 뭘 애들 공부를 시키면 되겠느냐, 그럼 회계 공부를 조금씩 다 시켜야 되겠느냐 했을 때 딱 한마디, 데이터에 대한 공부만 시켜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회계에 관한 것들은 자기네들이 이미 다 이렇게 그 플랫폼으로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필요 없고, 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의 성장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했는데 1차, 2차, 3차가 그 에너지의 근원들이 뭐였던가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4차 때는 아마도 이제 그린이야, 우리 그린 뉴딜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그럼 산업을 이끌어가는 추동은 뭐가 할 것이냐? 디지털,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DNA가 이제 거기에 해당하게 되고,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보통 우리가 디지털 대전환 이런 얘기로 부릅니다. 그래서 대전환이라고 할 줄은 그 사고나 모든 것이 다 바뀔 수밖에 없고, 이미 그런 것들 많이 겪고들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한번 했다면 다 함께 가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아마 일본하고 비교해 보시면, 일본이 저희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왜 이렇게 뒤처졌는가 하는 걸 볼 때 아마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여전히 팩스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고 도장을 찍어야 되고, 그래서 그 도장을 찍는 것에서 한발 뭐 자기네들 나름대로 혁신을 했다고 하는 것이 도장 찍는 로봇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라 아예 그 전자정부를 통해서 그냥 우리가 모바일로 다 해결이 되는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일본하고는 이미 우리가 디지털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개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디지털 대전환, 트랜스포메이션의 얘기들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또는 그 이전부터 이미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 이 격차가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혁신과 성장을 통해서 대기업들은 IT의 전문 인력도 다수 보유하고 있고 투자 자금도 많이 모여들고, 그다음에 정부와 인식 수준도 높은, 그다음에 보안 시스템도 잘 돼 있으면서 고도한 인프라를 갖고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의 경우는 거꾸로 그게 다 결핍이 되다 보니까 자금, 정보화 인식, 보안 시스템 설비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도태되거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과 그 대기업의 그 디지털 격차가 워낙 커져 있는 것을, 그래서 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IT 예산도 없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여기 그림에서 빨간색이 있는 것이 혁신을 위해서 하려면 이 정도의 IT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냥 갖추고 있는 것이 현재 생존에 겨우 급급하기 때문에 실제 투입 가능한 기업 예산은 상당히 적은, 그래서 그 중간에 그 갭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을 위한 개별적인 기업 투자를 가능하면, 그걸 줄여주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보면은 각자 개발했던 것이죠. 그래서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자 할 때 그 방금 말씀드렸던 비용의 한계로 어려웠었는데, 이것을 소위 클라우드 컴퓨팅을 예를 들면은 유튜브 많이들 보시잖아요. 유튜브에다 다 올려놓고 하는 그런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DTaaS라고 한 것은 그 디지털 대전환 자체를 하나의 서비스로서 제공하겠다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비용과 기술에 대한 고민 없이 바로 구독, 아까 그 이광재 의원이 누차 강조했던 그 구독의 문제로, 그런 사용료만 지불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래서 서비스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만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능토록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바로 우리 더존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뉴딜 정책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이렇게 디지털 대전환을 시켜주는 그런 지원에 동참을 하고 있고, 그 밑에 보시는 것처럼 뉴딜 정책에 발맞춰 플랫폼과 데이터를 통한
핵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그래서 중소기업에 그런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선정한 10군데의 빅데이터 플랫폼과 그 센터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부문이죠. 거기 우리가 강조해 놓은 그래서 중소 중견기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더존 비전의 10개 센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러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그러한 기반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걸 어디다 응용할 것인가? 그럼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이제 바이오 산업 분야, 그다음에 정밀 치료라는 분야에서는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럼 거기 치료를 제대로 하기엔 치료를 말 그대로 정밀하게 하기 위해선 또는 환자 맞춤형으로 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는가?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서 강원도 우리가 그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고 거기 들어간 빅데이터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정밀의료 산업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헬스케어 생태계가 어느 정도 태동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그것의 산업적 활용은 아직 저조하기 때문에 규제라는 문제들 때문에요. 그래서 정밀의료 빅데이터 활용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양질의 의료 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주고 클라우드 의료 정보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데이터의 원활한 연계하고 협업 기반을 마련해주며 진정한 정밀 의료 구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주고 지자체와 연계한 창업 그리고 의료산업 형태계를 조성하는 일들이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내외 정밀 의료 현황은 의료 데이터의 자체들이 저희 한림대학교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벌써 그 착수를 했습니다만 각자 다른 포맷들을 쓰다 보니까 의료 데이터들이 비표준화 그리고 파편화되어 있고 또 법적인 규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우리 그 코로나 상에서도 잠깐 보셨겠지만 그 기존의 소위 그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원격 의료 하나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운영 주체나 플랫폼도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보안 수준도 향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그런 빅데이터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맞춤형 정밀 의료 기반 서비스를 기반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산업 수도 춘천을 구현하기 위한 일들 그리고 선순환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아주 초기에 벤처기업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 그다음에 대기업이 다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컨소시엄에 필요한 세 큰 주체들은 강원도는 사업의 발주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고 더존 비전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해서 구축하는 그런 기업의 역할, 그다음에 삼성 서울병원을 비롯한 병원들은 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 우리 지역 거점 병원, 그다음에 의료 솔루션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그래서 각 전문 분야의 의료 정보가 파편화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관리하고 활용하기도 매우 어려운데 이것들을 체계적인 의료 정보 관리를 위해서 그 의료 데이터들의 개방과 연계가 필요하며 병원 내부의 클리니컬 데이터들, 임상 데이터들에 대한 웨어하우스를 만들고 더존에 그걸 쌓아주는 것들. 그래서 상급병원과 1, 2차 병원들의 데이터들을 모아주는 일. 그리고 그걸 갖다가 개별 데이터로. 그럼 저를 하나 예를 들면은 저의 평소에 가지고 있는 질병 기록 데이터들, 평소에 저의 습관들, 그걸 라이프 로그라고 그럽니다. 거기다 유전체 정보 이 세 가지를 합해주면은 저를 위한 맞춤형 진료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의료 정보를 표준화하고 디지털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내용들이 뭐 의사 정보부터 생체 정보에 이르기까지를 모든 것을 표준화, 디지털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까지. 그다음 라이프 로그와 유전체 데이터까지. 그러고 나면 그다음에 뭐 AI 개발 도구나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AI 개발 도구, 인공지능 학습 도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결합해서 가공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정밀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모델들은 그걸 이용해서 개인별로 예측 내가 언제쯤 그 심한 병을 앓게 되겠는가. 유전적 우리 보통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이 병은 유전적이야 하는 얘기들. 거기에 의한 유전 질환들을 예측하거나 유병률을 예측하거나 의료 행위를 분석하는 일들을
AI 모델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데이터들은 또한 의료 연구자와 의료 솔루션 기업 그리고 이제 제조업체들에게 제공이 돼서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고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맞춤형 의료 서비스와 그다음에 중증 질환, 난치성 질환 정복을 위한 차세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정밀 의료 데이터 기반 의료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건 의료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이 전체 사업의 내용입니다. 더전 비전 이렇게 잘 나가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 해외 순방에 함께 나가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지금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만큼 그리고 오늘 그 이후에 우리 준비한 내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강원도청에서 직접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구 과장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연구원의 우리 김석중 박사님 그다음에 안법 교수님 그리고 실제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는 박영민 대표를 이렇게 다 모셨습니다. 그러면 잘 들어보시고 우리가 이 디지털 뉴딜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소외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겠는가 오늘 토론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연구원 김석중입니다. 이거 좀 큰일 났습니다. 이게 원래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제 일단 걱정이 앞섭니다만 이거 내공이 다 들통날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스러운데 하여튼 최대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허영 의원님께서 이제 뭐 그린 뉴딜, 뭐 디지털 뉴딜, 뭐 균형 발전 뉴딜 이런 여러 이제 얘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그린 뉴딜하고 이제 디지털 뉴딜이라는 게 보통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 뉴딜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뭐 석유로 우리는 모든 것을 써왔는데 결국은 그게 여러 가지 그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되고 하면서 친환경 에너지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니까 뭐 태양광이라든지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친환경적인 걸로 이제 전환시킬 것이냐 거기에 돈을 엄청나게 써가지고 어쨌든 더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것이라면 이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ICT가 잘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이러한 전자정보에 대한 인프라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한번 이거를 갖다 더 발전시켜서 한번 다른 나라들하고의 격차를 갖다가 아주 확 늘려보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한 4가지 정도 이제 정부에서 하는 게 있는데 먼저 DNA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좀 이제 이 부분을 풀어서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NA는 이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AI 이제 이렇게 이제 3가지가 합성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을 산다고 한번 잘 생각해 봐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인터넷에서 물건을 삽니다. 그러면 인터넷에 접속하셔서 뭐 쿠팡에다가 이제 나 무슨 물건 살래? 그러고 나서 돈이 입금이 되면 그게 들어온 거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물류회사를 갖다가 해가지고 그 물건을 갖다가 전달해서 여러분 집 앞에까지 이제 오고 있잖아요. 그게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AI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 오늘 1년 12달 하루에 쿠팡이라고 하는 데를 갖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단순히 한 사람 들어온 물건을 보고 그냥 배송을 해주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분석이라는 걸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분석이 사람이 분석을 하면 이것도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미국 같은데 우리나라 뭐 몇십 배 더 큰 나라를 그 미국이라는 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뭐 당일 배송 무슨 뭐 하루 배송이 익숙해 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절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엄청나게 많으니까. 근데 거기서도 목표는 더 빠른 시간에 뭔가가 배송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게 쌓이면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쌓이면 뭐가 가능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버튼을 눌렀어요. 나 무슨 물건을 살 거야 딱 버튼을 눌렀으면 미국에서 만약에 한 일주일은 넘게 걸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되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1월 달에 대충 이 물건들을 대충 많이 사. 컴퓨터가 다 분석을 하는 거야. AI가.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은 안 눌렀는데 그 물건이 미리 와 있는 거예요. 한국에. 눌렀는데 내일 물건이 오는 거죠. 이제 그런 시대를 만드는 게 이 DNA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요즘은 예를 들어 여러분들 제 어렸을 적에 포크레인 있잖아요. 포크레인 같은 거가 되게 비싸요. 하루에 그 포크레인 렌트하는데 돈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근데 이게 하루 고장이 났다. 그러면 하루에 그냥 100만 원, 200만 원이 날아가거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이렇게 센서를 갖다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 하면 그게 뭐 100대든 200대든 몇천 대든 하는 그 포크레인들이 오늘 무슨 일을 하고 포크레인을 하고 있는지를 다 데이터가 날라와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거 엔진 오일 내일 모레 엔진 오일 갈아야 되네. 이거 지금 무슨 부품이 한 2, 3일 있으면 고장 나겠네. 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알아가지고 수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의 요즘의 시대는 이제 그러한 시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DNA 생태계 강화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런 그 제조업도 있지만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활에 밀접한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잘 구축하고 또 기업들이 이거를 잘 쓸 수 있게 개방을 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느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이 5G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 LTE 통신 잘 아시겠지만 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훨씬 더 빠르고 LTE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에 문제가 됐으면 다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K-사이버 방역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여러분 이거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여기에 아주 그냥 우리들이 말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네트워크라든지 컴퓨터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이런 디지털을 갖다가 진짜 우리나라의 그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다 투자를 하자. 그럼 이 사람들이 결국 여기서 교육을 받고 결국 우리나라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비대면 산업이라고 하는데 뭐 비대면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 뭐 여러분은 직접 가지 않고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쿠팡에다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그것 자체가 이제 비대면 산업이 되겠죠. 근데 뭐 정부에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비대면 산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정부는 여기서 이제 의료라든지 중소기업 원격 근무라든지 뭐 소상공인 정도를 조금 이제 대표적인 걸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SOC 이거는 뭐 여러분 도로라든지 댐이라든지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더 디지털화하겠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를 제대로 수집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네 가지의 큰 전략을 세워놓고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 대표 과제를 갖다 만들어 보자라고 했던 게 이제 데이터 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댐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소양강 댐에 엄청나게 물이 모이잖아요. 그 물이 데이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데이터를 잘 모아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나눠줄 수 있도록 뭐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데이터를 갖다가 나눠줄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그 네트워크 5G 이 망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AI가 이걸로 어떻게 잘 활용하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디지털 뭐 지편전과 관련된 부분은 뭐 도서관과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아까 이광재 의원 오셨는데 이 부분은 이광재 의원님이 제안을 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 들어간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지능형 정부라고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국민들의 이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리 공무원이 많아도 민원이 많으면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 인공지능이 대신해서 미리미리 잘 서비스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이때 좀 있다가 강원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정부는 지능형 정부로 가는데 그럼 강원도는 지능형 강원도가 안 돼야 되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뭐 어려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여러 가지 행정을 갖다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더 정밀하게 서비스해 줄 것이냐 그런 쪽에 돈을 쓰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이제 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뭐 이경 교수님이 많이 말씀을 해서 더 이상 설명은 드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의료 쪽에 이거를 갖다가 보다 더 스마트하게 이 병원들을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뭐 스마트 스쿨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이제 학생들 교육과 관련된 부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겠다, 친환경 단열재를 갖다가 넣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주로 그린 뉴딜 쪽에서 받은 거고 여기 무선망이라든지 스마트 기기라든지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이제 디지털 뉴딜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거 디지털 트윈, 요것도 트윈이라고 하는 게 쌍둥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예를 들면 소양강 댐이 만약에 넘쳐 흐른다. 야, 그럼 어떻게 되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소양댐이 진짜 물이 넘쳐 흐르는 걸 갖다가 지켜보고 나서 야, 무너져 안 무너져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소양강 댐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데이터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물이 얼만큼 차면은 얘가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고 이 모든 부분들이 가상의 댐을 만들어가 소양강 댐을 만들어 가지고 다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며칠 후에 물이 얼만큼 수위가 올라가면 소양강 댐에 어떤 영향이 있고 다 그런 거를 이제는 직접 하지 않더라도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이따가 뭐 말씀도 있을 수 있지만 의료 같은 데서도 뭐 예를 들면 사람에다 수술을 한다. 그럼 직접 수술하는 게 아니라 가상의 사람을 만들어 놓고 진짜 수술하듯이 했을 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러면 사람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죠. 모든 건 다 디지털 트윈을 사실은 할 수가 있죠. 요즘은 뭐 회사다 그러면 우리가 비대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지만 만약에 오늘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요것처럼 똑같은 걸 많이 느끼실 수만 있다면 여기 안 오셔도 되잖아요. 그렇게 트윈을 만드는 거죠. 요 대회의실을 같이 똑같이 들고 여러분들 얼굴도 다 보이고 말이죠. 지금은 뭐 3차원까지는 잘 안 되지만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거거든요. 다 그렇게 이제 트윈을 하는 부분인데 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이런 도로라든지 댐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도시라든지 하는 부분에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산업단지죠. 뭐 산업단지는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곳들이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대표 과제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강원도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수없이 많은 디지털 뉴딜이라는 사업을 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견 교수님도 발표를 해주셨지만 정부에서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걸 구축하고 이 중소기업 플랫폼의 더존 비전이 이제 사실은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3년 동안 1,50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만드는 이 빅데이터, 데이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그랬을 적에 정부에서 만드는 이 플랫폼에서 그럼 강원도 데이터가 얼마나 있냐라고 봤더니, 이게 좀 이상한 게 통신 데이터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통신 데이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쓰시면서 하는 그 수없이 많은 이런 데이터들, 그런 데이터들 쌓여 있는데, 아니, 이건 좀 이상하다 이거죠. 진짜 강원도에서 생성돼야 될 데이터들이 잘 축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진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정부만 믿어서는 안 된다. 강원도에서 디지털 뉴딜이 그래서 강원도에서 강원도스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이제 강원도에서도 한번 강원도의 디지털 뉴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도에서 자료를 막 이제 모아가지고 했어요. 아까 제가 DNA, 교육, 비대면, SOC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걸 발표를 하니까 자, 그럼 강원도에서도 여기에 뭐를 해야 되지? 하고서 이제 쫙 모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잘 보세요. 여기 보면 뭐 축산 플랫폼, 서비스 플랫폼, 뭐 환동의 무슨 플랫폼, 수출 플랫폼, 관광 플랫폼, 되게 플랫폼이라는 말이 되게 많아요. 교육은 조금 이상해요. 제가 봤는데 미래 일자리 창출은 이건 디지털하고 조금 관련이 없는 부분도 있어요. 농업기계 119 이게 과연 우리가 교육 인프라에 강원도 이것만 하면 되나 좀 사실은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고, 산업도 어쩌면 이제 의료 쪽만 정부에서 의료를 강조하니까 의료 쪽 하나 있어요. 뭐 SOC라고 하는 부분 쭉 있는데 일부는 강원도스러운 것도 있지만 또 강원도스럽지 않은 것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것들은 뭐냐 하면 수없이 많은 플랫폼들만 이렇게 막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오늘의 이제 뭐랄까 일기예보를 예를 들면 일기 데이터가 있다. 그럼 이 일기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서 쓸 수 있을까? 관광에서도 일기 데이터가 필요하죠. 관광객이 오늘 놀러 오는데 오늘 날씨가 어때서 오기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하기 위해서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강원도는 오늘 날씨가 내일은 쾌적하니까 뭐 놀러 오셔도 된다라든지 뭐 어쨌든 그런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뭐 날씨가 의료 쪽에서는 뭐 날씨가 뭐 필요 없나요? 아니면 다른 쪽에서는 필요 없나요? 왜 이게 개별 플랫폼이 나열되면 문제라고 하냐 하면 모든 걸 다 처음부터 다 모아야 되는 거거든. 안 그래도 되는 데이터, 한 군데서만 모아도 되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 플랫폼들이 다 따로 있으면 다 그것들을 다 모아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거기다가 제가 데이터는 수집이 되고 저장이 되고 이렇게 가공이 되는 어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가 중요한데 아쉽게도 강원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어요 라고 하는 건 있는데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겠어요? 어떻게 잘 가공을 하겠어요? 어떻게 인공지능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예산이 있어가지고 뭔가를 실질적으로 하려고 해보면 부딪히는 거예요. 그 서비스가 잘 안 돼.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다 그래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중복적으로 모으지 않아도 되는 데이터는 안 모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어쨌든 뭐 그리고 지역 내에서 이거 누가 운영할 것이냐. 그 다음에 뭐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 하는 게 국비를 가지고 이런저런 사업을 하는데 뭐 도비도 좋아요. 근데 만약 그 예산이 떨어졌다. 과연 그러면 예산이 없이 그럼 누군가가 이걸 계속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의구심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데이터를 위한 통합 플랫폼, 그러니까 강원도의 모든 이런 개별적인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들이 어느 한 곳에서 잘 연계가 되고 모여가지고 서로 또 주기도 하고 뭔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좀 강원도스러운 우리가 좀 이 디지털 뉴딜 사업을 조금 발굴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거 제가 해외 지자체 사례인데 하도 이제 예전에 궁금해서 몇 년 전에 한번 갔었던 데인데 왜 갔었냐면 여기가 후쿠시마현인데 후쿠시마현 아시죠? 원전 터졌던데 거의 뭐 망하기 일보 직전인 동네인데 일본에서 되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하는데 아니 후쿠시마현에 어떤 조그만 마을 인구 12만 명밖에 안 되는 마을에 대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해서 사실은 한번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맨날 데이터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이 함부로 데이터에 대해서 그렇게 잘 하고 있는 데가 잘 안 보였어요.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얘들은 이 밑에 어떻게 하면 데이터들을 갖다 수집할 것인가. 뭐 센서도 있을 수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잘 일단은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플랫폼에 잘 모여가지고 그 부분들이 누구나 쓸 수 있게 잘 만들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누군가가 분석을 해야 되니까 사람도 잘 육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걸 가지고 정부에서 프로젝트 딴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에너지, 관광, 의료, 교육, 농업, 제조, 금융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요 위에 있는 내용들은 있는데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이 잘 안 보이더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어찌 보면 밑에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요 위에 얘기만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가서 재미있게 느꼈던 부분은 요 두 개는 제가 생략하는데 여기 특히나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이 디지털 뉴딜이 잘 돼야 되려면 문제의식이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이런 거예요. 우리 지역에 시민들도 있고 관광객 고령자들이 오는데 특히나 예를 들면은 몸이 안 좋으신 분이 휠체어를 타고 춘천에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분이 후평동에서 터미널까지 이동을 하는데 과연은 이분이 가장 빠르게 이동하려면 어떻게 이동을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런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모여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여기 이 후쿠시마 이 아이즈 와카마치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공무원분들이 그걸 갖다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 대학교에다가 던져줘요. 아유 우리 후평동에서 터미널까지 가는데 이 휠체어를 타고 이거 움직이셔야 되는데 최적 이거 길 좀 찾아주세요. 그러면 이 대학에서는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는데 이 데이터를 만드는 걸로 수업을 하는 거지. 그냥 이론상에 있는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데 뭐가 막혀요? 아니 휠체어가 움직이려다 보면 가는데 후평동에서 가는데 무슨 데이터가 있어야 되냐면 어디를 갈까 뭐 쭉 가다가 어디가 턱이 몇 센치가 있고 그렇죠? 그런 데이터가 다 있어야 어디로 가면 되는지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공무원들한테 이 데이터 있어요? 없는데? 그럼 당신들이 책임지고 그 데이터는 빨리 분석을 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데이터 얘기를 해도 그 데이터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데이터는 그거는 필요가 없어요. 데이터가 많아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데이터는 진짜 필요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를 갖다가 1년에 100개가 넘게 해결을 해요. 여러분들이 막 던진단 말이야. 이런 장애인들이 갈 적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을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다 데이터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시대로 바뀌었고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그런 부분을 위해서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해라.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 좀 뭐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정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조직들이 있어요. 강원도 내에서도 지금 뭐 도에서 춘천에다 소양강 때문에 K-클라우드 파크도 이제 만들 거고 스마트팜도 있고 헬스케어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전기차도 강원도에서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소상공인 데이터들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모아야 된다. 모아야 된다. 그래서 수집을 하고 잘 저장을 하고 뭔가 변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 거기다가 단순히 데이터가 그렇게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관리하고 기획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수집을 하는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전문가도, 유통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설계하는 사람, 보안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은 전문가들. 이건 특히 행정에서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이런 부분, 행정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이 데이터도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지만 다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잘 만들어진 제대로 가공된 다이아몬드가 아시겠지만 광산에서 나왔을 땐 다이아몬드가 아니죠. 다이아몬드가 가공을 하고 탁 깎아야지 진짜 다이아몬드가 되잖아요. 그렇게 된 거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공을 해줬을 적에 기업은 그거를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강원도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데이터가 이제 제대로 모이면요. 데이터가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공짜로 주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어디선가 우린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원동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만드는데 공짜로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강원도에서도 한번 거래를 할 수 있는 돈이 오고 갈 수 있는 야, 그 정도의 데이터라면 내가 살게 라고 하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마켓도 있어야 되고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요. 그 데이터가 진짜 의미 있는데 이제 평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이 데이터가 남의 데이터 다 뺏긴 건지 아니면은 거래를 할 수 있는 법률적인 뭐 컨설팅도 해. 수없이 많은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또 일자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도 해야 된다. 요거는 아까 이제 그 정부에서 그 서비스를 갖다가 AI 저 디지털 정부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강원도도 해야 된다 이거죠. 강원도도 도종 AI 서비스를 해야지 된다. 이걸 갖다가 뭐 강원 원큐 서비스라는 이름을 짓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안을 막 와가지고 행정적으로 막 하는데 딜레이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정말 이걸 갖다가 바로바로 최적으로 해결해 드리려면 모든 것이 제대로 된 데이터로 만들어지고 바로바로 분석이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안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한테 맞춤형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강원도에 있는 기업들한테 제공을 잘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민원이다 그러면 뭐 이거는 제가 산업 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했지만 강원도에 있는 수없이 많은 장비들을 갖다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 이거 다 데이터를 잘 만들어가지고 뭐 하게 되면 그거는 어디 가서 쓰시면은 지금 쓰실 수 있습니다. 뭐 하는 뭐 이런 부분들 돼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유튜브 들어가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마 한두 번만 치면요. 여러분들의 그 뭐라 그럴까 성향에 맞게 유튜브가 막 주죠. 내가 뭐 이광재 의원은 허영 의원을 갖다 딱 치잖아요. 하나를 딱 보면 그 다음에 딱 누르면 허영 의원님 관련된 게 유튜브에 막 올라온다고 맞춤형으로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병원에서 여러분들 가정에 아이가 어저께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하세요? 우리 애 태어났어요.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보조금 받으면 어디에 또 신고해야 되잖아요. 왜 그래야 되냐 이거지. 왜 그래야 되냐 이거지. 태어난 것만 알았으면 알아서 강원도에서 그다음에 춘천시에서 야 너 어저께 태어났네? 돈 줄 거 있으면 돈 주고 뭐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꼭 이걸 갖다 신고해야 되느냐. 유튜브도 맞춤형으로 해주는데 그런 거 하자. 그런 거 강원도에서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와 관련된 이런 데이터를 잘 전해주고 전달해주고 쓸 수 있게 해주고 이제 지사님 같은 경우는 딱 앉아가지고 이 민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딱 보면 다 아시는 거지. 1년 전 데이터가 아니라 야 어제 강원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은 민원이 발생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더 빨리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춘천을 강원 데이터 경제 한번 특구로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정부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국민 뭐 여러 가지인데 이 모든 우리나라 강원도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우리가 제대로 한번 이런 데 없거든요. 제대로 한번 잘 모아서 그 데이터를 위한 교육도 제대로 하고요. 직업도 만들고요. 산업도 만들고요. 거래도 하게 하고요. 한번 그런 모범적인 부분을 갖다가 춘천에서 한번 해보자. 이런 부분이 말로만 하는 데이터 경제가 아니라 아마 저는 내년부터 올해부터 이제 이런 걸 차근차근 해서 좀 이렇게 하는 게 디지털 뉴딜이에요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좀 하자. 제가 오늘은 이 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할까라고 하는 부분은 뭐 오늘 토론자분들께서 더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하여튼 이렇게 데이터가 구축이 돼 있어야 서비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서비스만 있는 게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 춘천이 한번 진짜 제대로 된 제가 강원 데이터 경제 특구라고 했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데이터 경제에 어쨌든 특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 내주셔서 이해하기 쉬운 예제를 통해 귀한 발제를 해주신 김석준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오늘의 주제에 대해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참여하시는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디지털 뉴딜에 대해 말씀해 주실 김경구 강원도청 데이터 산업과 과장님이십니다. 다들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양강 댐의 차가운 물을 이용해서 데이터 센터에 서버를 냉각한다는 아이디어를 내시고 구성, 기획해서 사업화까지 하시고 춘천에 수열 에너지 파크를 구성하시는데 총괄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안무학 교수님이십니다. 앞서 김경구 과장님께서 데이터 센터를 만드셨다고 하시면 안무학 교수님께서는 데이터 센터에 여러 가지 원격 데이터들을 담고 연구하시는 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디지털 헬스 연구소와 강원도 통합 원격관리센터에서 연구 및 의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활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 분야에서 디지털 뉴딜이 어떤 변화와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로갸 박영민 대표이십니다. 로갸 박영민 대표님께서는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며 2015년에는 농식품 창업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셨고 다양한 영농 지원 및 컨설팅 창업 지원에 힘쓰고 계신 젊은 경영인이십니다. 이상으로 토론자 소개를 마치고 토론의 자장을 맡아주신 이기현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좌장은 원래 앉아서 얘기해야 되는데 나와서 자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지정 토론자분들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우리 플로어에서 또 의견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원도청 데이터 산업과장님, 김경구 과장님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원도청 데이터 산업과장 김경구입니다. 예, 조금 전 그 사회자께서 저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역시 이기원 교수님 내공이 대단하시다. 어떻게 남이 만든 PT를 자기 것처럼 능청스럽게 아주 역시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디지털 뉴딜인데요.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두 가지입니다. 그린과 디지털 뉴딜. 아마 춘천 대부분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춘천에는 이제 물이 하도 차가워서 한여름에도 절대로 수돗물로 샤워를 못할 지경입니다. 아마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도청에 발령한 지 지금 29년 됐거든요. 한여름에 샤워할 때 수돗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매일 급탕가열을 하죠.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요. 소양강 댐의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 사력댐이다 보니까 콘크리트 댐은 이제 게이트를 이렇게 열고 닫고 할 수 있는데 사력댐이다 보니까는 이제 중간쯤에 물이 나가는 이제 구멍이 있거든요. 항상 이제 댐의 수위를 한 180에다 맞춥니다. 만수위가 198m인데, 근데 토출구는 130m 한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름에 한여름에 기온이 35도 올라가도
수면으로 조금만 내려가면은 온도가 계속 다운돼 가지고 맨 밑에 가면은 4.5도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간쯤에 나오는 물에 그 온도가 약 7도, 8도 정도 되거든요. 그 7도, 8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그 시골 가면은 지하수 우물물이 우리 우물 펌핑 하잖아요. 그 물이 평균 12.5도입니다. 그런 거 비교하면 엄청나게 차가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춘천 사람들은 댐 때문에 그렇잖아도 지금 규제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데 물까지 차가워서 간접적인 비용, 급탕 가열 비용을 제가 따져보니까 공식적으로는 70억인데 대충 이게 좀 직간접적인 영향까지 따지니까 약 300억에서 350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한 차가운 물을 그린 뉴딜 시대에 에너지원으로 활용해서 산업을 갖다가 일으키자, 일자리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K 클라우드 팍이라고 있고요. K 워터 에너지 팍, 그다음에 이제 주거 있거든요. 그 아마 유치는 아실 거예요. 동면 진해리라고 댐 바로 밑에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약 한 30만 평에 왼쪽에는 이제 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라고 최근에 이제 그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이터 댐, 클라우드 데이터 댐 6개소를 저희들이 유치할 계획이고요. 그 밑에 자세히 보시면 데이터 산업 융합밸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T 기업을 저희가 한 360개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파란색 그 가운데 보시면은 스마트팜 첨단 농업단지라고 있어요, 여기요. 여기 한 2만 평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 첨단 농업단지 스마트팜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물 에너지 집적단지라고 돼 있는데요. 어저께 아마 도민일보 좀 자세히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환경부에서 1,000억을 갖다가 투자해서 물에서 에너지를 갖다 생산하는 관련 기업을 직접 파하고 연구하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인력 양성하는 그런 거점으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요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러한 사업이 이제 그 물을 가지고 산업으로 일자리로 연결시키는 사업을 제가 매대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러한 사업이 갖고 있는 전략적 목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왼쪽에 빅데이터의 산업 수도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미래 수자원 신산업화의 선도 모델을 만들겠다. 오늘은 왼쪽에 있는 빅데이터의 산업 수도에 대해서 회원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이기원 교수님께서도 정밀의료 플랫폼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의원님, 저기 허영 의원님, 이거 잘 좀 봐주세요. 앞으로 강원도를 정밀의료 빅데이터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그 아까 교수님께서 정밀의료 얘기하시는데 조금 쉽게 말씀드릴게요. 현재까지는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보시는데 보편적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경험칙, 학습. 그러나 미래는 앞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진료를 하게 됩니다. 비근한 예로 그 아마 여기 그 아실 겁니다. 안젤리나 졸리라고 2013년도에 연예인이면서 본인이 유방 절제술을 했다고 공개를 했잖아요. 더 뉴욕 타임즈에 기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유방 절제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유전자 변이가 왔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어머님하고 이모님이 유사한 질병으로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 유방 절제술을 하고 연예인이면서도 공개를 해버린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15년도에 유방학회 발표에 따르면은 유전자 검사가 3배 증가하고 유방 절제술이 5배 증가했다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티븐 잡스 아시죠? 옛날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분. 그때도 유전자 분석을 했어요. 돈이 엄청 들어갔죠. 1억 2천만 원 줬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돌아가셨거든요. 표적 치료제가 없어가지고. 자, 이제
유전자 분석을 갖다가 과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2016년부터 정부가 건보 보험으로 지급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안무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암 환자가 오면은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정밀 의료는 뭐냐면은 사람 개인마다 특성이 들리고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료를 하겠다라는 게 정밀 의료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유전자 데이터 있어야 되고 라이프로그 데이터 있어야 되고 병원의 임상 데이터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의료 AI가 나와서 의사 선생님들을 갖다가 보조해주는 그런 제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현재는 약 50개 있어요. 근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10년 뒤에는 100배가 더 커진답니다. 5,000개의 기업이 생긴답니다. 저희들은 강원도가 이미 디지털 헬스케어 해서 규제자의 특구 지정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디지털 헬스케어를 산업적 관점에서 기업을 춘천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6월 24일 날 중기부 장관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규제심의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강원도, 춘천과 원주를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안건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6월 24일 날 방망이를 두드리면은 강원도가 정밀의료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데이터 3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데이터는 허들이 생겼어요. 못 쓰게 막아버렸어요. 왜?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의료 데이터를 아무나 다 뒤다본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이터는 오픈을 했는데 의료 데이터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저희들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규제 자유 특구를 갖다 지정받기 위해서 작년부터 계속 노력해가지고 금년 6월 24일 날 방망이가 두드려지고 6월 30일 날 총리님이 계시는 특구위원회에서 방망이 두드리면은 강원도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이어서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창업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갖다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밀의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첫 번째 인프라를 지금 구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원 체계도 이렇게 갖췄고요. 지금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강원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국비 100억, 이 100억을 허영 의원님께서 확보를 해 주셔가지고 현재 지금 강원대학교에다가 지금 3월 달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공모를 했는데 3월 31일 날 강원도만이 지금 선정됐어요. 데이터를 쓰려면 가명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가명화를 갖다가 지원해주는 그러한 센터가 지금 강원도에 이제 그 설립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러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1,561억 중에서 843억 원은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이 튼튼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도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데이터 산업진흥원도 만들어야 되고 창업지원센터도 만들고 그다음에 의료 AI 시범 보급 사업을 할 예정인데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지만 아직까지 지금 초창기 단계입니다. 뭐 외국도 마찬가지고 소비자들이 많이 써보고 리플을 많이 다뤄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그 AI 시범 보급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요거는 이제 데이터 규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규제자의 특구를 갖다가 이제 지정하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 지금 춘천은 전통적으로 바이오 산업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홍천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항체 산업이 육성되고 있습니다. 원주는 의료기기 산업. 앞으로는 저희 플랫폼이 데이터가 이러한 연관 산업을 다 백업시킬 수 있습니다.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플랫폼을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규제자의 특구는 모두 19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체계 되겠고요. 특구는 보시는 바와 같이 7군데 지정이 되는데요. 병원은 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정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이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데이터 안심존이라고 더존 비존하고 원주에 2군데 지정되는데, 의료 데이터를 안심하게 쓸 수 있게끔 데이터 안심존 안에서 저희들이 안전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실증 특례는 이제 그 AI를 4개를 만들고 있는데요. 요 재미난 게 뭐냐면 맨 오른쪽에 보면은 강대병원에서 참여하는 건데, 안면골 골절 진단 AI라고요.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면은 응급실로 가는데, 응급실에는 이 뼈의 어떤 골절을 볼 수 있는 전문의가 없습니다, 거의. 일반 의사 선생님들 보시는데, 만약에 미세하게 골절이 있으면은 놓칠 수가 있대요. 그러나 그거를 찾아내는 AI를 갖다가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 지역 균형 뉴딜 핵심을 보면은 지역 주도의 자립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 강원도 춘천은 소양강 때문에 냉수를 활용해 가지고 데이터 산업을 갖다가 육성을 해서 앞으로 춘천을 대한민국 빅데이터 산업의 수도로 만들고자 합니다. 오늘 의원님께서도 같이 배석해 주셨는데요. 저희들한테 현재까지도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고, 앞으로 더 많은 응원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정밀으로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이 요번에 그 행정안전부에서 우수 사례 공모를 했어요.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총 252개 지자체가 응모를 했는데 1차 서면 평가에서 40개를 초이스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대국민 심사를 갖다가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24개를 갖다가 또 뽑았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6월 29일 날 발표 평가가 남았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당선이 1등이 되면은 그 30억 원에 대한 상사업비를 준다고 합니다. 그 평가에 도움을 또 우리 이기영 교수님께서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좀 도움을 어드바이스를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 오늘 좋은 토론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디지털 뉴딜 그리고 헬스케어 이런 쪽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안무업 교수님을 모셔서 디지털 헬스케어 이야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서로 이렇게 남의 거 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이기영 교수님도 대신 발표하시더니 김경구 과장님도 그 의사가 해야 될 얘기를 그 공무원이 나서서 하니까 의사인 저로서 좀 기분 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이 해야 될 정책을 하나 좀 의사인 제가 한번 제언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주신 제목은 디지털 뉴딜과 디지털 헬스케어 이렇게 큰 제목인데 이 토론의 이 내용으로는 조금 광대해서 조금 줄여 보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에 소개될 때 핵심 기술을 6가지를 이제 제안이 됐는데요. 보시면 아시지만 어떻게 보면 반 이상이 의료 관련 기술입니다. 인공장기, 디지털 헬스케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정밀의학, 그리고 이제 생물학도 저게 유전 기술이기 때문에 4개의 의료 관련 기술이 디지털 기술과 물리학 기술이 합쳐져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슈밥이라는 분이 이제 소개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이 소개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미래 이제 헬스케어와 AI가 붙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 거다 이런 제안을 해줬고, 그리고 뭐 산업연구원에서는 최근에
이제 디지털 헬스 케어에서 이제 메디컬 트윈. 정리하면 의료기기 바이오 산업으로 시작됐던 것이 디지털 헬스 케어 산업으로 발전을 하고 아주 가까운 미래에 메디컬 트윈이라는 새 산업을 만들 거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가상과 온라인과 오프라인 헬스케어가 만나서 IoT가 어떻게 돼서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가상 세계에서 의료를 받는 메디컬 트윈 세계가 올 거다. 엄청난 산업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제 극단적으로 김경 과장님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이제 환자가 다 디지털 트윈이 되고 의사도 디지털 트윈이 되면 서로 얼굴 볼 일 없습니다. 환자의 정보를 다 분석을 해서 이제 AI가 질병을 진단을 하면 로봇이 수술하는 거죠. 의사가 이제 환자가 서로 만날 일이 없어요. 지네끼리 다 합니다. 이제 그런 미래 뭐 밝은 얘기도 하지만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얘기하면서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본주의가 시장의 꽃인데 자본주의가 경제를 목을 조이고 경제를 망칠 거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몇 개 통계를 보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와서 산업이 발전을 하는 속도가 오히려 기술이 발전하면 보통 산업이 발전해야 되는데 경제가 저성장하거나 고착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같은 거다라면서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 한 예가 이쪽 기술 쪽 제조 쪽은 증가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질 거다. 즉 소득 그 만들어낸 제품을 쓸 그 소비자 쪽이 없어질 거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지면 숟가락 공장이 다 자동화되면은 그 숟가락 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숟가락 살 사람들이 다 직장을 잃어가지고 손으로 밥 먹게 된다. 뭐 이제 이런 뭐 얘기죠. 야 이게 기술이 발전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특히 이제 제조업이 줄어들면서 오른쪽 그래프에 보면은 이제 이런 그 R&D 쪽 올라가고 서비스 쪽 올라가는데 제조업은 내려간다. 그래서 부유층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K 성장으로 간다는 어두운 얘기를 하는 거죠. 밝은 쪽과 어두운 쪽 얘기가 같이 갑니다. 즉 이제 중산층의 위기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것이다. 중산층이 누구냐? 자기가 돈을 벌어서 가족의 교육, 연금, 주택을 해결하고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가 보통 중산층이라고 그러는데 이 교육과 연금과 주택은 정책으로 해결 가능하다. 뭐 대학 무료로 다니게 하고 주택 다 나눠주고 연금 팍팍 주면 되는데 건강만큼은 이것이 개인적 요소가 너무 커서 이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의료의 발전이 거꾸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가 이 시장의 목을 조이듯이 의료 기술의 발전이 우리 이 고령화 사회 노인들의 목을 조입니다. 올해는 살게 됐는데 골골 80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요양원에 가면 1년에 정부의 돈을 1억을 씁니다. 질병 상태에서 한 5천만 원 쓰고요. 건강한 사람들이 감기 정도 치료하고 살면 1,000만 원 씁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 노인의 부담이고 건강 비용인데 이것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건강한 노인은 자산인 거죠. 즉 영안실에 갈 노인을 우리나라에서 1%만 줄이면은 요양 비용이 4천억이 줄어듭니다. 그럼 4천억을 줄여서 50대부터 건강을 잘 챙기면 건강 취약계층 60만 명한테 10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그 100만 원을 미리 줘서 건강 자산으로 만들고 요양원에 안 가면 건강한 삶을 살아서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건강의 사회적 비용을 잘 보면요. 이 65세 이상 진료비가 2006년에서 2015년도에
3.5배, 즉 16조, 17조에 가까운 돈인데 이 비용 발생이 무엇으로부터 되느냐? 이 16조, 17조를 일으킨 이 원흉이 식습관, 잘못 먹은 게 11.6%, 술 먹어서 9.6%, 담배 펴서 8.5%, 안 움직여서 2.8%, 35%가 저런 하잘것없는, 예? 거꾸로 잘 먹고 금연하고 술 즐겁게 마시고 열심히 운동하면은 저 16조 중에서 3분의 1은 우리가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건강 비용은 잘하면 우리가 건강 자산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집값 올라가면 우리 자산이 늘어나듯이 건강해지면 건강 자산을 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이제 55세가 키 포인트라 그럽니다. 55세부터 생활습관 관리 잘하면 근력 강해지고, 근력 강해지면 병원 갈 일 없고 돈 안 쓰죠. 그리고 계속 경제 활동할 수 있죠. 사회 활성화할 수 있죠. 이쪽으로 가게 만들자는 겁니다. 55세부터 이 담배 많이 피고 막 먹으면 골골해지고 병원비 쓰고 일 못하고 여행원 가서 국가돈 춘내는 사람 된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주로는 인더스트리 4.0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가 어쩌고 디지털화가 어쩌고 뭐 데이터가 어쩌고 이럽니다. 몇몇 나라는, 특히 독일은 워크 4.0, 아르바이트 4.0을 같이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없어지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 조금 더 나아가서는 헬스케어 4.0을 같이 얘기합니다. 이 무너지는 중산층을 건강하게 지켜내서 국가의 자원으로 다시 쓰는 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메인 기술들을 국민들을 지켜내고 산업으로 활용하자 하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논의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 세 개가 같이 논의가 돼야 이 서로의 부담들을 줄여갈 수 있고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은 단순히 산업적 측면이 아니라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문제, 새롭게 나타나는 중산층의 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열평 운동장, 큰 뭐 시에 있는 그런 큰 운동장이, 체육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을마다, 시장마다, 삶의 터에 이런 열평 운동장을 만들어서 누구나 생활 속에서 쉽게 운동을 하게 만들고요. 이런 고령 친화 기술도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로 만들고요. 그리고 중요한 제언이 건강 실천 수당입니다. 폐지 짓는 노인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이 버시는 분 5,000원, 적게 버시는 분 3,000원입니다. 이분 3,000원 벌고 5,000원 벌고 헉헉거리시다가 쓰러지면 정부가 1억 써야 됩니다. 그런데 미리 폐지 짚는 게 5,000원 가치뿐이겠습니까? 기후, 생활, 에너지 이런 거 생각하면 10,000원, 15,000원 이상입니다. 그 이상 건강실천수당으로 드리자는 거죠. 이 폐지, 이 줍는 리어카를 끌 게 아니라 스마트 앱으로 열심히 건강 챙기고 노력을 하면 미래의 건강 자산을 끌고 와서 건강실천수당으로 주고 이분들의 건강을 지키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건강은행을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건강 계좌를 개설하게 해서 그 건강 계좌에 건강실천수당, 소득을 넣어드리자.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고혈압이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00만 원입니다. 당뇨가 있어요. 마이너스 200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신체 활동을 하고 영양 관리를 하면 하루에 2만 원씩 저금을 해드립니다. 그 돈을 가지고 지역 화폐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이 맛있는 계란도 사드시게 하고 두부도 사드시게 하고 또 다른 건강용품도 사게 하고 또 이동 서비스도 이용하게 하자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 아주 자본주의의 꽃인 미국에서도 생활습관 개선에 최대 100만 원까지 주는 이제 100불이 1000불이죠. 1000불까지 주는 서비스들을 이용하고 있고요. 또 1년에 건강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행 상품권 그리고 뭐 아이패드 뭐 상품권 이런 거를 럭키 드로우로 해서 축제를 벌이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그 유명한 당근 리워드 캐럿 제도가 있고요. 독일이 이제
이런 서비스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건강 계좌를 만들어서 최대 이제 120유로까지 혈당 관리, 혈압 관리 잘하면 주고, 또 역시 저기도 이제 이 럭키 드로우를 해서 상품을 주고, 또 1년에 한 번도 입원이나 외래를 이용하지 않으면 500유로까지 환급을 해주는 다양한 건강 인센티브 제도가, 뭐 아까 일본은 잠깐 소개가 됐고요. 핀란드는 아예 기본소득을 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 커뮤니티를 잘 만들어서 이런 서비스들을 좀 넣어주자. 강원도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가지고 하자. 그러면 인더스트리 4.0, 워크 4.0, 헬스케어 4.0에 이런 새로운 키워드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실천 수당 제도를 만들고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디지털세나 데이터세가 지원을 하고, 또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자. 아르바이트 4.0에서 그 일자리가 뭐냐? 초등학교 사회에 일에 대한 정의가 저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일자리가 뭐냐? 정신적, 육체적 활동, 가치의 창출, 직무에 대한 만족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 현금을 받는다. 그러면 건강실천 소득 수당이 매치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의 건강실천 소득으로 조성된 공유부, 건강자산을 끌어다가 정기적으로 현금을 주면 그것이 새로운 개념의 일자리 혁신이라는 게 옛날 없어진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없던 일자리를 만들자는 거죠. 자기 건강만 잘 지켜도 일이 되고 일자리가 되는 새로운 혁신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에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입니다. 새로운 일을 만들고 그것을 AI 쪽에서 디지털화 쪽에서 그 자원을 가지고 오고, 또 기술 자체도 이 일자리를 없애는 그런 AI를 만들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아니라 사람의 일을 도와주는 어댑티브 인텔리전스, 그 어댑티브 오토메이션을 해서 사람과 인공지능이 같이 이 일자리에서 같이 일하는 것을 만들어 주자라는 것이 이제 뭐 독일, 유럽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너무 많이 봤죠? 이 인공지능이 지 혼자 바둑 다 두고 다음에 사람은 뭐 하냐? 저 밑에 그 아자왕이라는 사람이 그냥 기계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저걸 잘 만들면 어댑티브 인텔리전스로 저 아자왕이 AI를 이용해서 어린아이들 바둑 수업도 해줄 수 있고, 동네 어르신과 놀아줄 수도 있고, 새로운 일자리가 아주 의미 없는 레버가 가치 있는 워크가 될 수 있는 게 또 AI다. 거기에는 좋은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지정 토론 마지막으로 우리 춘천의 자랑스러운 청년 사업가이면서 스마트팜, 즉 우리 농업 분야에는 디지털 뉴딜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기아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영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저희 농업계에 좀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이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도 이제 11년째 농업이라는 산업 안에서 필드에서 겪으면서 커왔던 부분들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 농업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저희의 시각으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그래도 제 입장으로는 스마트 농업이 너무 기본적이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개념부터 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강원도 농업은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지 저희의 제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마트 농업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하게 된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되게 오래된 얘기지만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이상 기후랑 악기상이 계속 이제 발전되기 시작한 거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 동안은 봄 가뭄이 문제였는데 올해는 지금 쉬지 않고 비가 오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농업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소득 구조 또한 열악해지고 있는 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럼 소비자들의 또 신뢰 구조 이런 부분들에 때문에 나오긴 했지만, 하지만 스마트 농업의 좀 본질적인 얘기는 뭐냐면 녹색 혁명으로 인해서 급진적인 생산량의 증가를 이루어왔죠. 그래서 예전에 그 질소 고정, 그러니까 질소 비료를 사용함으로써 생산력을 높이고 기계화, 뭐 여러 가지 관수, 뭐 화학 비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쭉 생산량을 끌어올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규모화를 시켰고 사람은 빠져나가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했지만 이런 것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있고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되지 않고 있고 땅이 회복되지 않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그린 레볼루션이 아니라 어그테크 레볼루션으로 이거를 가야 되고,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여러 간의 이견이 있지만 이건 미래적으로 가야 되는 일인데,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잘 갈 것인가, 그럼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현황에 와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좀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마다의 좀 약간 정형화된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제 스마트팜보다는 저는 이제 스마트 농업으로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팜은 ICT 기술을 활용을 농장에다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개별적인 농장을 좀 이야기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 ICT 장비를 통해서 원격 제어를 하거나 통제를 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지만 저희는 거기에 ICT뿐만 아니라 BT, GT, ET 등 여러 가지 신기술이 농업의 접목이 돼서, 이 농업이라는 게 지금 다 생산에 고정적으로 보여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종자부터 최종 육묘, 수확해서 유통, 소비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농업 밸류체인 전체적인 부분에 효율성을 높여주는 좀 정밀 농업이나 데이터 농업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지금 단기적인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임팩트 있는 것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이죠. 지금 여기 계신 김경구 당장님과 저희 강원도도 열심히 도전을 했지만 안타깝게 되지는 않았고, 지금 전라도에 2개소 그리고 경상도에 2개소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큰 뭔가의 임팩트를 주어지진 못하고 있고, 이제 강원도는 현재 임대형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150억 규모의 사업을 좀 받아서 대관령 쪽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냐라고 하면 시설 농업 위주의 다양한 시도나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밑에 보이는 어떤 걸 키우고 있느냐가 지금 사실은 조금 다가오는 의미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 농업 위주의 지금 스마트팜이 주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온실형 스마트팜에서는 대부분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좀 많아봤자 5위 이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비교적 자동 재배가 좀 가능하고 표준이 잘 되어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대부분 저걸 하고 있고요. 밀폐형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대부분 여러 이미지를 보셔도 한결같이 엽채류나 허브류를 키우겠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외 사례에서 보면 이제 저런 하드웨어 중심의 스마트 농업도 있지만, 여기는 지금 서울대학교 팀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식물체 내부의 물관 흐름이나 속도를 통해서 작물을 케어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여본 카메라나 해외 쪽으로 열심히 보시면 이건 하드웨어 중심보다는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중심의 기업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사례를 넣으신 거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의 이 스마트팜의 한계는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물의 한계가 지금 명확히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 작물을 키우는 기존 농가들이 이제 단가 하락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단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토마토나 딸기 같은 경우는 딸기는 최종 종자를 개발해서 좀 기간을 늘림으로써 가격 지지와 해외 수출 판로로 해서 가격 지지를 하고 있지만,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수출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수출액 자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 경쟁력을 계속 일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이 미래농업은 아직까지는 어쩔 수 없다 보니 미래농업은 자본에 조금 더 의존적인 농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규모화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규모화가 되지 못한 100평, 50평을 하나 100평을 하나 들어가는 비용 차이는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서는 규모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는 그 농가분들이 그걸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럼 투자를 하지 못했다 보니까 결국은 파는 것은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인데, 경매 시장에서 갔을 때 고객한테 갔을 때 고객이 이건 스마트팜에서 키웠다고 해서 돈을 더 주는 구조가 없습니다. 결국은 농산물은 농산물이라는 이 범위 내에서의 원가 경쟁력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런 위주로의 지금 기술 대응형 접근이 농업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 대응형 접근보다는 정말 이 스마트를 도입하고자 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우리 농업이 지금 직면한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본질적인 현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고민 때문에 스마트 농업을 넣은 겁니다. 그럼 이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한데요. 관점이 저는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요. 생각합니다. 결국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니까요. 저희 농민들도 국민들도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니까요. 2번째는 이제 생태적 지속 가능성. 내가 하는 농경 행위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구를 망치지 말아야 된다는 관점이 필요할 것이고요. 3번째로는 세대적 지속 가능성입니다.
내가 하던 아버지가 하던 농업을 자식이 물려받던 아니면 새로운 세대가 들어와서 농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농업은 되지는 않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생산 자동화에만 지금까지는 너무 맞춰져 있다 보니 이 세 가지의 포인트, 본질적인 포인트를 좀 놓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스마트팜, 스마트 농업인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 이 테크 드리븐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나 ICT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기업들이 대부분 농업에 대한 본질을 깊게 이해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암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중심인 4차 산업혁명 저도 똑같이 파머 드리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농업에서 스마트가 농업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농업이 스마트를 활용을 해서 정말 궁극적인 효율적인 농업을 만들어야 되는 좀 주체가 바뀌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더 그런 관점과 시점으로 농업을 그리고 스마트 농업을 끌고 가지 않으면 하드웨어 돈만 쓰다가 사실상 내실이 없어지는 그런 미래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래서 백색 혁명으로 얘기되는 온실과 유리 온실이 무분별하게 들어올 때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런 과거의 경험을 했었으니까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고민을 정말 오래 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자로 유명을 해졌고 감자가 종자부터 고객에게 가는 이 전체 밸류체인을 한번 겪어본 이 경험을 가지고 이 밸류체인 안에서 스마트 농업을 어떻게 접목을 해서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강원형 스마트 농업이란 뭘까라고 보면 전통적인 이 푸드 기반의 농업에 대한 노하우에다가 이런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어그테크를 해서 스마트 농업으로 가는데 먹는 데서만 그러니까 시야를 좀 넓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푸드 기반 농업에서 또 당연히 가야 될 것인데 이거는 어느 정도는 정부 차원에서 갈 건데 그럼 강원도는 어디에 조금 더 힘을 줄 것인가라고 보면 저희는 그린바이오 기반의 스마트 농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농생명 자원이 그냥 단순히 내가 배고플 때 배고픔을 달래주는 데도 쓸 수 있지만 바르거나 먹으면서 건강을 보조하거나 여러 소재로도 쓰일 수 있는데 지금 이 섹터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전통 농업처럼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제 다가올 미래에는 이 수입에 의존하는 시장들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강원도도 다른 지방들이 지금 토마토, 파프리카 하니까 우리도 서둘러 딸기 농장 지어주고 토마토 농장을 지어주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리딩하는 스마트 농업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그린바이오가 전 충분히 강원도에서 강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런 투하된 고시설 비용을 맞춰줄 수 있는 그 고부가 가치 소재에 대한 연구 그것들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들이 산업화될 수 있게끔 끌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재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감자나 쌀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했던 거기 때문에 표준 재배 매뉴얼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런 그린바이오 천연물 소재 같은 경우에는 알려진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냥 대부분 산에 있는 걸 채취하거나 농가가 해봤더니 이렇게는 되더라, 내년에는 안 되더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준 재배 매뉴얼과 지표 성분을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의 이제 스마트 농업과 데이터 농업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그린바이오 융합한 플랫폼을 가지고 이 스마트 농업을 강원도가 특색 있게 끌어나갔으면 좋겠고요. 기존의 이 관점의 변화를 일으키자는 건데 유통 플레이어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 시장에서 소재 플레이어 중심으로 이 힘의 축을 전환을 시키면 훨씬 더 끌려가는 농업이 아니라 리딩하는 농업 그리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농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 안에서 천연물 소재 기반의 파밍, 이 협업 모델 기반의 파밍, 데이터 기반의 파밍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면 지금의 이 재배나 유통 쪽에 조금 더 포인트가 맞춰지는 걸 종자와 유통 쪽에 맞춰져 있는 것들을 종자와 재배 쪽으로 조금 더 끌고 내려와서 그런 기술력을 일으키고 그 방법에 스마트 농업을 이용을 하고 스마트 농업을 적용하는 대상의 천연물 소재 그리고 그 천연물 소재를 키울 때 그냥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각종 센서나 스마트 농업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를 꾸준히 쌓아가서 생육 예측까지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경제적 모델을 만들어낸 이 소재를 농가들과 공유할 수 있다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거를 그냥 공유 주방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지 않습니까? 농업에도 저는 이게 분명히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왜 유난히 그러냐면 이 아까 서울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농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과도하기 때문에 그 허들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순히 하드웨어만 주고 잘 살아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무엇을 키워줘야 되는지까지 주고 소비 단계까지 연결해줘야 초기 3년에서 5년을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그들이 이제 경쟁력 있는 재배자가 돼서 이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공유밸리를 이제 올해 지금 남순천 산업단지에 이
전진 기지가 되는 곳을 연구소 및 본사를 지금 설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키워질 소재에 대한 그런 연구는 저희가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형 스마트 밸리라는 개념을 저희가 만들고요. 그래서 교육과 실증, 재배, 유통, R&D, 가공, 선별 원스톱으로 이루어진 공장이고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 이게 저희가 지자체에다 좀 제안을 했었기도 했지만 기업에서 일단 부지를 매입을 하고 건축까지는 진행을 해놓은 다음에 장기 전세 개념으로 안에 들어가는 설비만 본인이 자부담을 하면 기술 이전과 유통 소비까지 원큐로 해결해주는 이 공간, 거기서 잘 양성된 분들이 강원도 지역으로 또 다시 퍼져나간다면 강원도 농업이 계속 선순환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하드웨어나 땅이 아닙니다. 이 안에서 무엇을 키우고 누구에게 팔 것인가, 그 고민을 치열하게 기업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어디서 보조를 받은 것이 아니고 2016년, 17년부터 매년 R&D 비용으로 저희 자체 비용으로 5억 정도를 쓰고 있고요. 올해는 춘천에 약 40억 정도를 또 자체 비용으로 지금 투자를 해서 이 기능을 만들고 있고, 지금 올해 안에 이 지금 스마트 밸리가 될 예정지를 강원도 어딘가에 지금 아직은 대회비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부지 매입까지 완료를 한 다음에 내년에 파일럿 형태로 돌려보고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는 그러다 보니까 좀 작게 한 10명에서 15명의 농가들을 선별을 해서 같이 함께 이 밸리를 이루어 나갈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에서는 꾸준히 계속 이 소득이 되는 작물에 대한 R&D를 해서요. 이 단지에서는 천연물 소재 A를 키우는 단지, B 단지에서는 또 이 소재. 그래서 기존 농업인들과 부딪히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스마트 농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 시설, 그리고 건축이 가장 큰 비용인데 토지와 건축을 어디선가 해결해 주는 거니까 본인은 시설만 해결해 주는 거고 유통 소비까지 쭉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그 단계별로의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를 규명을 하고 그런 것들을 데이터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모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없는 모델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이 모델로 전국 밭에서 감자와 콩을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다만 키우는 대상과 방법을 좀 달리하는 미래 농업에 좀 집적화된 미래 농업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저희가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현황을 보시면 남춘천 산업단지에 지금 건축을 4월달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보면은 스마트팜 안에다가 작물을 끼워 맞췄다면 저희는 작물을 놓고 봐서 이 작물에 가장 맞는 게 밀폐형 농업일 수도 있고 온실일 수도 있고 노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방식에 맞는 최적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고 그 작물별로 계속 데이터를 뽑아내고 있고, 지금 실제로 보면 빨간 선이 실제 얻은 데이터고요. 파란색이 저희가 예측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키워보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서 어떤 게 뭐냐면 pH는 어떻게 맞춰주는 게 좋을지, 광량은 어떻게 조절하는 게 좋은지, 전기전도는 얼마나 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측을 해보고 그 예측대로 키워본다면 실제 값과 비교를 해 나가다 보니 계속 맞아 들어가고 있고요. 이 데이터는 이제 아직 초반이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강력한 툴이 되고, 다음에는 신소재라도 같은 송목강 안에서는 이 방법으로 키우는 게 좋을 거라는 것을 AI가 1, 2, 3번의 재배법을 선발해서 주면 재배연구사는 실제로 키워본 다음에 최종 하나를 선택해서 그 표준화한 다음에 그것들을 농가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 원물체로만 농업을 한다고 하면은 부가가치의 이전이 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그린바이오 산업에서 가장 큰 문제, 두 번째 정도의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그린바이오 소재가 최종 단계에서의 그 부가가치가 농업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가가치가 1, 100, 1000 이렇게 커지는데 농업은 계속 일에 물러져 있었다는 부분인데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소재에 대한 강점이 되고 이런 후차 가공까지 해줄 수 있다고 하면 그 부가가치의 이전이 농업 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16년에 그런 소재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추가로 했던 건 뭐냐면 파메어라는 자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사실 자회사라기보다는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해서 저희 회사 100% 자회사로 만들었고요. 파메어는 현재 지금 테란이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테란이라는 서비스는 뭐냐면 이 감자가 3개월 뒤에 가격이 어떻게 될지, 2개월 뒤에 어떻게 될지, 1개월 뒤에 어떻게 될지 이런 시세를 예측하는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표준화된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는 워낙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의미 없거나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는 아까 의미 없다고 김석중 연구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거기에 또 뭐냐면 같은 감자값을 얘기하더라도 서로 간에 이 표준이 안 돼 있어서 이거 의미 있는 값으로 만들기가 어려서 가장 힘을 들였던 거는 이 데이터를 표준화를 시켰고요. 그걸 가지고 실시간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예측 리포트와 분석 리포트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희 예측 리포트가 이제 여러 가지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세 달 뒤에 농산물의 시세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조금 더
이런 데이터들을 흐름으로 해서 산지와 날씨와 여러 가지 분석들을 차트 분석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매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하거나 정책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거래되는 도매 시장은 어딘지,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토마토 하면 주로 춘천이 떴는데 이제는 부여가 역전이 됐습니다. 근데 그럼 왜 그렇게 됐는지 이런 것들 쭉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현재 시세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될 것인지. 근데 이 이야기를 얼마 전에 그 강원도 농정국장님께 드렸더니 되게 개탄을 하면서 본인이 한 달마다 받는 이 리포트를 봐라. 예, 도매 시장의 그냥 경향 그거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걸 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급함을 좀 얘기를 하셨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사실은 아직은 식품 대기업 위주로 서비스가 되고 있지만 농업인에게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면 아까 이 스마트 농업에서의 좀 더 명확한 개념이 정밀 농업과 데이터 농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이 각 주체들의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으면 전체 산업이 건강해지는 게 생길 거라고 보고 있고, 이건 예시입니다. 작년에 이제 이마트랑 같이 진행을 했었던 거, 저희가 이마트에 감자를 주고 있는데 이마트 담당자에게 7월에 이 표를 보여주면서 7월 지금에 매입을 하시면 707원에 매입을 할 수 있는데 3개월 뒤에 매입을 하시면 1,300원에서 1,700원 사이가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적으로 1,170원에 3개월 뒤에 가격이 됐거든요. 이때 MD가 사용할 물량의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이익 또는 리스크를 해칭, 비용 절감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그럼 이 데이터를 그럼 판 곳이 있느냐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자부하는 것은 뭐냐면, 잘 가공한 데이터를 내가 이 정도면 돈 주고 살게라고 아까 김석주 연구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깐깐한 대기업들이 연간 3천만 원, 부가세 별도로 3천만 원의 서비스 피를 내면서 각각의 구매팀들이 저희의 데이터로 지금 농산물을 구매하고 계시고요.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수산과 축산까지 오픈을 할 예정이고, 뭐 저희만으로서는 이런 좀 신뢰성, 공신력을 갖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경제신문과 같이 협업을 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대한민국 최초로 한국 농산물 가격 지수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식품 시장이 약 2경이 넘습니다. 가장 큰 산업인데 대한민국에서도 그거에 대한 코스닥 코스피는 지수가 있는데 농산물은 지수가 없다. 이 기준이 없는데 어떤 농업을 할 거고 데이터를 시작할까에 대한 의문에 시작을 해서 이 지수를 만들게 됐고요. 이런 데이터를 해서 지금 일단 민간 기업도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두 번째적으로는 이제 각 이런 지자체 의사결정권 분들이 좀 쓰실 수 있게 그 부분들을 지금 협력을 하고 있고, 아마 이 전국 최초 타이틀을 강원도가 가져가시지 않을까 지금 조심스럽게 지금 협업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 이제 스마트 농업에 대한 정립과 필드에서 본 기업이 앞으로 미래의 농업은 이럴 것이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것들을 그냥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R&D를 해서 끌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에 중심이 저는 강원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관으로 보이는 이 스마트팜이나 온실적인 거에서는 사실상 강원도가 그냥 외부에서만 봤을 때 뒤처져 있는 것은 맞으나, 진짜 스마트 농업인 데이터 농업이나 정밀 농업은 아직 무궁한 기회가 있고 그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해서 뛰어나간다면 저희가 대안적인 좋은 모델이 강원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새백년 포럼 2차 정기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새백년 포럼에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며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기념 촬영은 현관문 밖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